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복지정책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작년에 있었던 당원 의식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정책인데 저희 당 지지자들이 그걸 갖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당혹스러웠는데 주최 측의 농간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대표론자인 그러고 보니까 양재진 교수님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어떠냐 이런 네. 질문이신 거죠. 그런 거죠, 물론이죠. 사회보장의 수단으로서 제도로서 기본소득은 별 효과성이 떨어지는 가성비도 그렇게 떨어지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남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보장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제도로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사회보장, 저는 이게 그래서 이재명 씨도 처음에는 사회보장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비판이 많으니까 이게 경제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보장 또는 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그 흐름에 일시적인 지장이 생겼거나 아니면 소득을 낼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나 아니면 노령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곳에 보완해주는 그렇죠.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멀쩡하게 잘 일하고 사는 사람한테도 다 나눠준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하는 방법으로서의 경제정책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2017년에 이재명 씨가 이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뭐 잠깐 하고서는 말 줄 알았는데 이 5년이 가도록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선 정치적인 유불리 그거는 뭐 그 사람들끼리 생각한다고 하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않은 채 그냥 정치적인 공방 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 하는 말이니까 나는 그 사람 이 정책 지지한다, 이 수준에 머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사회보장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무슨 문제나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을 복지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뭐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니까 복지 뭐 현금교회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준다 하더라도 욕구가 있는 곳에, 위험이 있는 곳에, 즉 소득 활동을 못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 이하, 최저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즉 뭐 자동차 보험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만 그렇죠. 이게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주죠. 자동차 사고가 안 나도 주고 그러면서 다 주니까 보편주의고, 복지는 다 안 주고 따져서 주니까 선별주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돼서 보편주의가 좋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고, 보편주의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없어지는 거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너무나 낭비적인 제도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났을 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컸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같은 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했을 때 기본소득으로 다 줬으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사각지대 없이.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실업률이 3.5%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해서 어쨌든 4.5% 정도 실업률이 늘어났습니다. 1%포인트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그 1% 중에 실업보험에 커버를 받는 게 반은 실업보험 커버를 받고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0.5%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실업당하거나 뭐 하게 되는 거고 0.5%포인트는 뭐 복지급여를 받는 거고 그러면 0.5%포인트 사각지대에 있던 아무것도 못 받는 0.5%포인트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본소득 0.5%포인트에만 국민에게만 따박따박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99.5%한테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를 위해 사각지대 0.5% 업체를 위해서 99.5%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0원씩만 해도 6조, 1년에 10만 원씩 줘도 62조. 한 달에 1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한 달에 30만 원씩 해도 187조. 근데 30만 원, 10만 원 갖고 사실은 실업급여 역할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실업급여만 해도 180만 원, 최저가 165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사각지대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실제로 급여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급여가 들어가는 이런 제도여서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각지대 밖의 사람, 더 많은 사각지대 밖의 사람에게까지 왜 매달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사회복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다른 비유를 들면 의료보험은 우리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주의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플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보편주의인 거죠. 아프지도 않은데 의료급여를 받아서 보편주의가 아닌 거죠. 자격에서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라고 매달 현금으로 의료비를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아픈 사람만 가서.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사각지대의 실효성 있는 해소도 될 수가 없거니와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돈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진짜로 해야 될 복지에 뭐 근로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제가 지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예산 제약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실효성도 없거니와 다른 복지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제가 많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그럼 경제적인 거는 효과가 좀 더 좋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막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공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런 게 기본소득이 하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돈을 풀을 때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실업당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급여가 들어오고 무슨 다른 복지급여가 들어오면 다 이게 뭐 쓰는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들의 경우는 이미 돈이 소득 대비만큼 다 쓰지 않고 저축으로 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로 뭐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 해봤자 추가로 지출하는 정도가 저소득자보다는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위기 때 같을 때 만약에 돈을 쓰기자 한다면 저소득자나 실업자 같은 즉 복지급여 방식으로 돈이 풀려나가야 소비 효과가 더 크지. 이거를 거기다 쓸 돈을 갖다가 n분의 1 해갖고 중산층 이상까지 다 나눠주게 되면 그 전체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이 뭐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못하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서 즉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서 효과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은 돈이 계속 나가면 안 되고 사실은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경기를 너무 과열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이 됐다 그러면 급여를 받지만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됐다 그러면 실업 보험료를 내지 실업 급여를 받지는 않거든요. 네. 보험료를 내면서 돈이 이제 시장에서 국고로 들어가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춥니다. 자동으로 경기가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은 경기가 좋아도 돈이 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이 네. 예상. 그래서 경제 정책으로도 난 그게 좋은 정책, 다른 것보다 우월한 정책이 아닌데 경제 정책이라고 또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좀 정당화를 합니다. 복지적 효과도 좀 덜하고 경제적 효과도 어떻게 보면 열등한데 왜 자꾸 그럴까 생각하면 저 한편은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는 기본적으로 돈은 다 같이 냅니다. 조세 형식으로 됐든 보험 형식으로 돈은 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난 사람, 아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소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현금이 전체 유권자한테 무조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더 매혹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주니까 매혹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 매표형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뭐 총선 때도 총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전 국민으로 그냥 재난지원금 정당화하는 논리 있으면 전 국민으로 하는 게 낫지. 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지 실업자에게 좀 더 두툼하게 하자라는 그 논리보다는 유권자 전체에게 가는 게 더 어필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논리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에게 주는 것보다는 유권자 이왕이면 유권자 전체에게 주면서 이게 복지적 효과도 있다. 그거는 이거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 있다. 얘기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이건 누구의 여론조사입니까? 제가 이제 2,500명을 상대로 네. 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기본소득 때문에 증세가 필요했을 때 태도 가지고 한 건데요. 맨 왼쪽 상단의 그림 5 보면은 기본소득만 도입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물어보면 찬성이 더 많아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죠. 기본소득 해줄게 말.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실은 큰 재원,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제 그 다음 질문을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증세가 돼야 되는데 증세가 동반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역전이 되죠. 그때는 반대가 더 많아져요. 찬성보다는.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그 기본소득이 그냥 지금 복지급여에 플러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30만 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복지급여들은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없어지는 것으로. 네, 예를 들면 기초연금도 없어지고 아동수당도 없는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랩 2050에 30만 원 국민 기본소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보통에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밑에 거는 통합하자. 복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복지가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하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면 또 반대가 더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아까 워낙 큰 돈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증세도 필요하면서 일정한 기본복지도 대체하는 거가 두 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걸 물어보면 또 찬성이 반대가 또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게 요 그림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는 놔두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인당 10만 원씩 한 120만 원 정도만 주고, 세 번째로는 세금은 토지에 관련된 이제 보유세를 올려서 나오는 돈으로 그 돈을 조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결국은 맨 위에 해당되는 걸로 특별한 증세가 보유세 정도로 막고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하지 않고
그러면서 월 10만 원씩 주자라는 지금 그 펄리스, 그러니까 정책으로 지금 요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월 10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 국토보유세로 한 15조에서 20조 네. 걷어서 그 연 20만 원, 네네. 네, 뭐 혹은 연 30만 원 정도 연으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월로 한 2만 5천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로.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네. 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대하는 지점들 세금을 뭐 보편적으로 뭐 늘린다던가 뭐 기존 복지를 없앤다던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고 기본소득을 주는 거로 시작하고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쪽 것만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15조, 20조도 굉장히 큰 돈인데 월 2만 5천 원으로 흩뿌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가 되고요. 예컨대 그러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뭐 아직도 이게 생계급여 수준 미치니까 노인 인구의 한 35%가 지금 빈곤선 이하다라고 한다면 10조만 더 투입하면 빈곤선을 넘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꼭 왜 2만 5천 원씩 해야 될까?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더 해주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 35%에게만.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두 가지 경로가 있다면 그래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는 왜 2만 5천 원씩 나누면 이게 복지적 효과는 없거든요. 이게 뭐 사각지대가 해소된다고 그래도 2만 5천 원 갖고 사각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건 없는 것이고 등등등이 있어서 이거는 복지적 효과도 별로 없고 아까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어찌됐든 그냥 나눠준다 해서 선생님 얘기라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면 방금 그 서베이에 나온 질문이라는 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원하는 기본소득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하자는 기본소득이냐,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도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조달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성숙한 민주 정치라면 그거를 같이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갖고 싸우지 말고 좋은 쪽만 던지고 깊이 있게 토론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초기에 기본소득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이 이런 어떻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제도의 관계 또 증세의 필요성 이런 것들과 함께 과거보다는 그래도 한 1년 전보다는 좀 많이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그래도 들어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뭐 윤희숙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지적을 하고 해서 논쟁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공공정책도 그렇죠. 다른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SOC 사업 문제라든지 함께 좀 그런 식으로 비용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지금 지형이 일단은 1년 전 그리고 상당 부분 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급여 이제 조언 혜택 주는 쪽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차후의 문제들 또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근데 국민들에게 질문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그러면 아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이 없을 때 뭐 복지급여 없앤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없을 땐 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본소득 때문에 증세도 해야 되겠지요 하고 물어보면 또 찬성이 그래야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 밑에 그림 6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본소득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물어봤어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에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의 증세 찬성하셨는데 얼마를 더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본 게 요 그림이고요.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 여기 통제집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얼마 더 내시겠습니까? 물어본 거고요. 1년에 18만 원 평균으로 18만 원 더 내겠습니다. 중위값은 1년에 10만 원 더 내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실험집단 원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그 1년에 30만 원
기본소득. 네. 1년에 30만 원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얼마를 더 내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네. 할 때는 오히려 떨어져요. 10만 원 더 내게. 아까 18만 원 더 낸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건을 단 집단은 1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내겠다. 더 떨어져. 왜냐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은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월 50만 원 하고 월 30만 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2만 5천 원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못 주겠, 더 돈 세금 덜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 30만 원 있는 정도는 받을 줄 알고 18만 원, 월 30만 원 받을 줄 알고 연 18만 원은 내가 낼겠는데 현재 오히려 줄은 이재명 거죠. 지사의 기본소득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 올라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1회부터 시작을 해서 30만 원 혹은 30만 원을 연 30만 원. 예, 저는 이제 그렇죠. 최근 저희 당에서 운영하는 청년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아카데미에 참여한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제가 찬성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반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프니까는 그냥 생략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알아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건데, 두 번째로는 만약에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으로 450만 원이라고 치면 월소득 450만 원이 넘는 나머지 50%의 국민에게 왜 그 돈을 줘야 하는데, 줘야 하는 그 설득력 있는 이유를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찬성해도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특장점 또는 뭐 차별화를 하는데 좋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민한테 안 알려져 있을 때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서는 쓸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정권을 맡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가능성이 지금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선두자인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입장을 유지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그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전략적인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기본소득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 유력 주자로 커올 수 있는 동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족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올라온 것처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되니까 지금은 조금 뒤로 좀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이제 좀 네. 중도지향적인 아젠다들을 좀 키우자. 그렇게 두 그룹이 조금 얘기들이 나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먼 여정을 갈 때 지금까지 타고 온 나귀를 버리고 말로 갈아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큰 돈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컴프로마이즈로 큰 돈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좀 작은 돈으로 하고 의미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이런 거에 이제 좀 그 얘기는 출구 전략은 네. 출구 전략일 수도 있는데 실질은 그렇게 없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이름은 취하겠다라는 얘기.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내용은 없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 이름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기초연금 같은 거 처음에 도입됐을 때 네. 우리가 9만 원인가 8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30만 원까지 온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식에서의 아니, 그 정당화할 제도는 수 나름 있죠.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또 나름 또 정당한 논리는 있어요.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이제 한다고 그러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공유부에 대한 그 공유부? 공유부 아, 네, 네. 예, 뭐 네. 토지가 공동의 부. 공동의 네, 부인데 네, 거기서 네. 나온 그 어떤 창출물들은 n분의 1에서 국민이 나눠 가져야 된다. 뭐 소득세는 그런 공동의 부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제 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고 그 액수는 얼마 되든지 간에 꼭 사회복지 효과가 있을 만큼 큰 액수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은 n분의 1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작은 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이상이나 네. 다른 철학적 기반 하에서 이제 동력이 한쪽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까 왜 대선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그런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고.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이제 네. 기반 하에서 하는 네. 동력도 밑에 있다라는 네, 네. 걸 좀 말씀드립니다. 여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여당이 아니죠. 이재명 씨가 저러는 거지만 이제 갑자기 또 안심소득이라는 거를 또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꼭 들고 나가는지 안 들고 나가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오세훈 씨가 얘기를 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NIT에서 뭐 네. 역소득세, 뭐 네, 네거티브 네, 인컴, 뭐 텍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고요. 그러나 또 굉장히 다른 그 이상과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아까 복지랑 비교해서 봤을 때 복지에서는 근로 세대와 근로 가능 세대와 근로 가능하지 않은 세대를 좀 구분을 해서 복지급여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근로가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것을 그렇죠.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을 못 할 때 실업급여가 들어가든지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도 실업급여가 들어가고 뭐 육아휴직급여가 들어가고 뭐 할 때도 사실은 좀 기간 제한이 있어요. 네. 항상 그거에 의존하지 못하게 그렇죠. 기간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가 다 크면은 그만 안 준다든가. 실업급여도 구직 활동을 해야 그렇죠. 준다든지 네. 직업훈련을 받아야 네. 준다든지 네. 이런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좌파 버전의 전국민 기본소득, 이재명류의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오세훈류의 안심소득이라든지 여기는 그런 조건이 노동세대에게도 안 들어간다는 그렇죠.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네. 단 이제 차이점은 소위 말하는 좌파 버전에서는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n분의 1에서 똑같이 준다라는 거고 안심소득류에서는 뭐 중위소득이 됐든 뭐 좀 그 이하가 됐든 네. 어쨌든 어떤 일정 소득 이하 사람들에게만 조건 없이 준다. 네.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안심소득 이쪽에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의 이제 주창자가 아시겠지만 밀트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네. 그 자유주의 네. 철학자이면서 뭐 경제학자이면서 뭐 노벨상도 받고 하여튼 미국의 네. 이건 시작될 때 이제 사실은 두 가지의 전제하에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는 기존의 저소득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는 없앤다. 그렇죠. 미국식으로 하면 푸드 스탬프라고 네. 하는 저소득 소셜 식료품 나누는 시큐리티가 것 없어진다는 그 다음에 저기 AFDC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걸 네. 없애고 대신에 이 국세청에서 그냥 네. 연말정산하듯이 하는 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하면 거대한 관료제를 없앨 수 있고 작은 정부를 만들 수 네. 있다. 그런 자유주의 철학이 이제 깔리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최저임금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없애서 노동시장은 그러니까 정상화를 하고 시키고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서는 낙오자들이 생기고 어쨌든 빈부격차가 나고 하니까 그 어떤 수준 이하는 국가가 이제 메워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기본소득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비판적이었고요. 안심소득 사실 저는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근로 가능 세대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에서 근로 의욕, 워크 인센티브를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현실은 그것 때문에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한 제도도 닉슨 행정부 때 하원은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부결이 되고요. 대신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됐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근로장려세제 네. EITC가 대신 도입됐습니다. EITC는 안심소득제나 이런 것과 달리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보너스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급여가 나가질 않는 거죠. 근데 안심소득은 근로를 하질 않았을 때 가장 큰 급여를 받게 되어 그래프로 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우선 안심소득제도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안심소득의 설계의 기본적으로 요 위에 그림, 왼쪽에 위에 그림이 네. 요거로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일정 소득의 이하 사람들에게는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급여를 준다라는 거고, 요 급여는 어디서 나오냐? 일정 소득 이상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네. 준다. 네. 이런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도입된 게 이런 거죠. 위에 이제 세금 더 걷는 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밑에 그림에 지금 안심소득은 돈이 없는 빵원인 사람은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의 반인 50%를 3천만 원을 주고, 소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액수가 이제 조금씩 줄죠. 네. 지원금 액수가 점점 줄어서 최대 6천만 원 소득되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네. 4인 가족 기준까지 해서 얼마씩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안심소득 제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에 6천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설계는 되어 있으나 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신문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중위소득 50%까지 좀 낮추겠다. 요 기준점들을.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수준이 중위소득의 30%고요. 그 바로 위에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말하면 또 못 그래 어쨌든 간에 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까지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네. 것까지가 중위소득이 50% 정도거든요. 주죠. 예. 네. 근데 현금 지원 받는 건 중위소득 30%고요. 근데 요 50% 정도에서 안심소득을 하는 게 논의가 될까? 중위소득 100%가 아니라 중위소득 60%, 50%로 낮춰서 안심소득을 하겠다라는 건 50%보다 낮은 층한테만 주겠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판식으로 네. 해서 하는 거로 안심소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럽의 많은 공공부조제도가 중위소득 50%에서 시작을 그렇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러면 중위소득부터 하지 않고 중위소득 50%부터 하냐면은 중위소득 50% 이상의 근로 의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 중위소득 한 50%나 하고는 40%. 우리는 좀 낮아서 30%인데 지금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 기초보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소득을 메워주고요. 네. 그 이상은 아까 말한 EITC 근로장려세제로서 모자른 소득을 채워주는 것, 그다음 아니면 공공근로 같은 거에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업부조, 서부에서는 실업부조가 되어 있죠. 실업부조 같은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복지제도로서 네. 그 중위소득 50% 선생님 이상 아까 말씀하신 근로의욕을 약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저 기울기가 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자기가 더 버는 돈이 늘어나는 그 빚금이 더 평평하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해도 3천만 원 받는데 네. 그리고 일을 더해서 일을 더하면은 액수는 이제 줄어들고 네. 물론 이제 자기가 버는 돈 플러스 늘지만, 받는 돈 네, 하면은 네. 총액은 늘어나지만 네. 그 총액 기준으로 치면 예, 총액 기준으로 늘어나지만 그 어쨌든 안 하면 저렇게 네. 많이 받으니 아무래도 근로의욕이 줄어든다 이거죠. 만약에 그 중위소득 50%까지만 기초보장식으로 해서 저소득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를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보너스 가는 방식으로 EITC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중위소득 50% 넘어가는 그 위에 사람들도 근로를 해야 되는 네. 유인들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근로를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안 하면 더 절대 액수가 많게 안심소득이 들어온다면 그 중위소득 50% 이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때 굳이 내가 뭐 일을 안 해도 채워서 들어오는데 하고서 근로력이 EITC보다는 줄게 되겠죠. 근로를 해야 보너스가 받을 때랑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올 때랑 따지면 그래서 이게 저도 아까 말 복지국가라는 게 고용을 전제로 누구나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보험료나 세금으로 내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로가 감퇴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선순환 구조에서 한 고리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로 의욕 문제, 그건 굉장히 근로 동기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복지국가에서 복지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재밌는 것은 그냥 일개 정치인인 오세훈 씨가 얘기를 했다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책을 썼는데 이제 변양호 씨 포함해서 네. 거기에서도 안심소득 제도를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훨씬 더 액수가 더 크더군요. 그분들 거 제가 뭐 책을 직접 다 보진 못했었는데 뭐 신문지상에 나온 거를 보니까 밀턴 프리드만 모델에 가장 가깝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존의 복지급여는 없애는 걸로 네. 되어 있고 최저임금제 이런 조건 네, 하에서 하는 거고. 액수도 훨씬 크고 한 180조가 들어가는 걸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복지라는 건 그냥 부자들한테 돈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복지 아닌가라고 하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복지의 기능이라는 게 그냥 궁극적으로 그냥 소득 재분배 부자에게 돈 가져다 저소득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네. 보완이거든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부자의 자동차 사고 나서도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위험할 때 가는 그게 기본으로 위험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가 좀 간과되어 있는 제도이고 위험 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복지급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소득 재분 효과가 그때 나타나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만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험 보장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득 재분배가 따라오는 시스템이 지금 복지라는 거고 그 와중에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혹은 또 더 많은 사람이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제도의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심소득류에서는 그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슨 뭐 복지 얘기하면서 자꾸 고용 얘기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 우리 보시면 복지국가가 잘 된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그 네덜란드 노란색이군요. 그 다음에 독일이 파란색, 그 다음에 스웨덴이 주황색, 뭐 그 다음에 덴마크가 그 옆에 초록색. 고용률이 훨 높죠. 네. 복지국가 잘 된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아까 뭐 여성들을 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가 안 된 나라들이 복지 설계가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이 고용률이 떨어지죠. 남부 유럽이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저기 안심소득이 들어간다? 안심소득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고용률이 늘어날 수가 없죠. 물론 혹자는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할 수 지금 있습니다. 논리가 네. 복지가 원인이고 고용률이 결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전제는. 복지가 잘 되면 고용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어떻게 설계했냐에 다른 거죠. 네. 만약에 안심소득도 복지다 얘기하고 아까 뭐 그 노인에 대해서 네. 이제 후하게 연금만 주는 것도 이제 뭐 복지다. 뭐 실업급여를 주는데 뭐 조건 없이 그냥 뭐 직업훈련과 연관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복지다. 소득 보장만 해주는 거고 재분배되면 된 거 아니냐 한다면 근로라든 고용률 느리고 직업 역량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은 훼손이 되면서 되겠죠. 그러나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아까 말했던 오른쪽 날개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북구 유럽을 강조했던 이유는 같은 복지를 하고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근로 의욕, 고용률 높이는 것, 그다음에 직업 능력을 높이는 것 등등과 함께 고려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그렇죠. 지속 가능하고 그렇죠. 경제에도 좋고 그래야 또 그 돈으로 또 복지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일하는 이런 사람이 얘기가 많아야 네.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야 그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기도 쉽고 주는 돈도 많을 수 있다. 주는 돈도 1인당 받는 것도 많을 수 근데 있고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을 타오기도 어렵고 줘봤자 잘못하면은 그쵸? 네. 작은 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일 안 하는 사람의 일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이런 네. 날. 네. 그래서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 의욕 문제를 고민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안심소득은 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중위소득까지 올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위소득 한 50% 네.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공적 부조 네. 정도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수준을 어디에 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심소득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복지에 대한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나라가 유난히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무슨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논쟁으로 허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지사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큰 그 정책 아젠다로 해서 나오는 거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젠다를 올려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또 경기도에서 지사가 되고서 일정 부분 뭐 변형된 형태를 또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한쪽의 주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증세를 하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그 의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이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 막혀 있는 거예요, 길목 얘기가. 이 논의가 이 안에서 자꾸 뱅글뱅글 도니까 이 틀 안에서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증세는 안 한다라는 이 박근혜부터 시작한 문제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제 전공은 피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생각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보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안 하고 있다. 뭐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증세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숙제를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끝내 피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뭐 조금은 나아진 적은 있죠.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증세 없는 복지가 모토였고 지금은 부자 증세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유권자는 피해서 네. 부자나 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갖고는 굉장히 조족지혈이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에 좀 왜곡을 가져올 만큼 네. 너무 좀 편향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큰 줄기에서는 증세는 회피하면서 복지 얘기하는 것이 기본 지금 정책인 것 같고 기본 정치가들의 이제 방향인 것 같고요. 뭐 기본소득도 거기서 이제 크게 다른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떠나서 이제 뭐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 외에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그거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지 국가, 예를 들어서 좋은 복지 국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대로 사회보장 제도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노동시장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크게 과거 정치권의 용어로 치면은 생산적인 복지 또는 사회 투자 국가에 가까운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여튼 노동시장이나 네. 여러 가지 문제 보고 그 노동시장에서 막혀 있는 부분도 뚫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큰 그림 쪽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첫 번째로는 경제 활력, 경제 성장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2017년 독일 총선 때 독일 3인당의 주제도
복지를 위해 경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경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이나 좀 어떻게 보면 신자유적 정책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건데 이제 복지를 네.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해서 경제 성장 정책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스웨덴의 3인당도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적 토대가 있어야 복지를 하니까. 네. 그래서 경제 성장, 경제 활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지의 물적 토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복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1차 분배, 네.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격차가 크다면 이게 힘들잖아요. 네. 복지만 소득 갖고. 배율. 네, 그래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그 임금 격차라든지 소득 재분배 네.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려면 좀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동일 노동 가치, 동일 네, 임금이라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노동시장 개혁을 말씀. 지금은 사실은 그냥 연공급이 이제 네. 좋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연공급제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여한 부분에 비해서 그냥 보상 차이가 계속 이렇게 네. 벌어지고 특히 젊은 층하고 중장년층에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바람직한 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여한 만큼 보상이 되는 보상체계 개편, 뭐 성과급제가 확대라든지 아니면 직무급제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같이 가줘야 복지국가가 한편 더 가야 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지 파트에서 말씀드리면 의료비에서 분모의 의료비 지출이 무한정 늘어나는 이 부분들 네. 좀 인기가 없어도 네. 뭐 국민들하고 의료 병원들에서의 그 모랄 해저드 문제 같은 거 조금 줄일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연금 부분도 그냥 이대로 팽창되지 않고 재정 안정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일정 부분 이제 보험료 인상 같은 게 필요하고 또 급여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안정화되게끔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랬을 때 지금 헛돈으로 나가고 있는 퇴직연금 부분을 좀 진짜 연금화하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금화해서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할 수 있게 좀 해주는 조치들. 그러나 이 조치들이 지금 다 사실은 비인기 정책이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 노동 세대를 위한 사회투자성 복지, 특히 교육, 직업훈련,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사회 이동성도 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 설계에서 좀 복지가 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좀 탄탄한 물적 기반화해서 노동시장과 잘 연결되고 노동시장에서 분배가 좀 잘 일어나면서 사후적으로 또 분배가 잘 되고 경제, 복지, 고용, 경제 그다음에 재정 이게 선순환되는 그런 모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 개혁이라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청소년 단계니까 아까 후발자가 청소년 단계니까 지금 좀 교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대로 계속 늙어가면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요번은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만 다음 정부들에서 좀 다음 5년만 벌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 미래 세대도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영속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복지국가가 영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좀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제도 설계에서 방향을 좀 틀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가장 큰 단기적으로 닥쳐올 파고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이제 대규모로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이 올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베이비 50대가 된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기존의 제도에서 자기들이 누리던 그 단물을 끝까지 빨아먹고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바꿔라라고 저항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저항을 갖다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하는 거 역시 그들 역시 이미
그것에 의해 기존의 체제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세대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연공급 제도 역시 그 연공급 제도에서 지금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세대가 바로 50대니까 이것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말하자면 20대 우리나라는 요새는 20대 세대 정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50대 세대 정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류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 세대들이 를 치우지 않으면 그게 뭐 인위적으로 치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대로 바뀔 때까지는 도리어 뭐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가장 큰 저항 세력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저렇게 실제적으로는 기득권이라는 게 꼭 뭐 돈 많은 재벌만이 아니라 소위 소득으로 치면은 상위 20%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를 하는 거를 보면 저게 자기네들은 의식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좀 비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면 이런 거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지지부진하게 꼬리를 말고 끝내는 걸 설명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요.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상당히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제가 지사라고도 부르지 않고 씨라고 불러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양반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점잖게 비판을 했죠. 좋게 말해서. 그런데 그 뒤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그거보다는 그 내용의 그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실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보람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들 욕들 하실 거예요. 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